해군생활학교 임경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경환 교수는 해군사관을 졸업하시고 KDS쿨에서 정치학 석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현재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교수로서 국가안보론, 전략론, 해양전략, 주연국 군사전략, 국제정치와 전략 등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강대국의 안보 경쟁과 동아시아 주국가들의 군사전략 및 해양전략이지만 미래전과 관련하여 사이버전 및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양 영역 인식 및 방위 산업과 관련하여 주요한 현안과 전망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이십니다. 지금부터 임경환 교수님께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해양주권 수호 정책 토론회에 오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해군사관학교 임경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정말 화창합니다. 먼저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날씨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핵심인데요. 오늘 계신 모든 분들의 표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각자에게 의미 있는 한 시간을 찾고 가시는 그런 흐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 행사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총 3분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각 발표마다 지정 토론자 한 분씩 말씀 주시고 모든 발표와 지정 토론이 끝나면 종합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황을 고려해서 1세션 종료 시에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제가 마음이 조금 급해지는 이유가요. 17시까지, 오후 5시까지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한 20분 정도가 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당겨가지고 제 전문 분야가 7시에 끝내는 것을 제가 전문 분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와 토론을 조금씩 제가 시간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바로 첫 세션 시작으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발표는 약 15분 내외로 하시고 토론은 약 5분 내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인도 태평양 그리고 글로벌 해양 안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자리를 갖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플로에 많은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및 토론을 맡아주시는 선생님들은 각 발표 및 토론 전에 제가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글로벌 해양 안보 정세와 함의에 대해서 국방대학교 배학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교수님의 화려한 이력은 여러분 세미나 책자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배학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배학영입니다. 제가 뒤에 있을 때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저희 앞에 나와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환영사, 개회사, 축사 그리고 또 기조연설까지 해서 글로벌 안보 환경 또 해양 안보에 대해서는 이미 다 모든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이제 거시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체적인 자료와 그거를 좀 정리하는 수준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드리고자 하는 순서는 이거고 해양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각 분야에서의 해양 전문가시기 때문에 다 잘 아시겠지만 해양의 영역이라는 것이 기술이 발전해가면서 좀 더 확대가 됐었습니다. 냇가에서부터 연안, 또 지문항해가 발전되면서 연안항해, 또 소문항해 되면서 대양항해가 시작됐죠. 또 잠수함과 항공모함이 개발이 되면서 이미 수중과 수상까지도 해양의 영역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주의 궤도까지도 해양의 영역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아마 함정들 중에 GPS 혹은 우주 자산이 이용하지 않고서는 항구에서 배를 띄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해양의 영역은 최소한 우주의 궤도 영역, 우리가 사용하는 우주 자산이 있는 궤도 영역까지도 확대가 돼야 된다. 이슈 영역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수부라는 게 있죠. 다른 부처들은 전부 다 기능적인 이름을 가지고 그 기능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해수부는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정책의 대상인 그 해양, 이름 자체가 해양이죠. 그래서 해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해수부가 하고 있고 거기에 안보는 해군이,
안전은 해경이 맡아서 하고 있죠. 국내적으로는. 그렇지만 해양 이슈라는 것이 바다라는 것이 모든 인접한 국가와 모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국가와 해야 되는 접촉을 국가의 수준으로 접촉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국제기구 수준에서 또 국가를 대표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해수부 차원이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국무회의나 NSC 안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는 국가 수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고 해양이라는 정책의 대상을 중심으로 그것만을 위한 각 부처의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국가 조직이 필요하다고 여기저기서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해양정책위원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글로벌 해양 질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1982년에 운클로스가 발효된 이후 운클로스의 뭐 관할 영해가 어떻고 접속의가 어떻고 이의지가 어떻고 대륙경이 어떻고 모두 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현재는 해양 질서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보다는 연안국가 또 연안국가에 접하고 있는 12일 이내의 연안 위주로 해양 질서가 되어 있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게 제정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아까 전에 기조연설에도 말씀하셨죠. 태평양 한가운데의 심해조의 자원. 그게 관할 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운클로스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스트 운클로스라고 저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운클로스에 정의되지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운클로스에 정의되지 않았던 이런 관할권들 새롭게 재편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양에서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자, 해양에서 분쟁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지구적으로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 뭐 이미 뭐 기조연설에서 전부 다 터치해 주셨죠. 쿠릴론도 생각고 양안, 세컨트마스빌, 남중국해, 말라카헤어, 뭐 아까 말씀드린 북극 항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극동 지역과 동남아에 있는 이 지역의 대부분의 해양 관련된 분쟁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하나하나 뜯어다 보면 하나하나의 지역 분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분쟁들이 다 연계되어 있고 그 지역 분쟁들을 연결해 보면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슬락과 동일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그 분쟁들을 하나하나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만 문제도 있고 말라카 해협도 있고 남중국 있고 여러 개 이거를 지금 현재의 가로축으로 여러 개 볼 수도 있지만 그거를 과거에도 어떻게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기조연설에서 여러 가지 특별한 이슈들을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나중에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대만 문제도 그렇고 남중국해 문제도 그렇고 말라카의 해적 문제도 그렇고 수에즈 운하나 후티 반군, 홍해 쪽의 이런 분쟁들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대만 문제만 해도 벌써 54년에 1차 대만 위기, 58년에 2차 대만 위기, 95년에 3차 대만 위기, 벌써 대만 위기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미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25년이다, 27년이다 말은 많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미 해군 참모총장이 그것에 대비한 해군 내비게이션 플랜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 지금 보면은 이것이 다 지금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이미 전부 다 오래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좀 쉽지는 않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러면 전체적인 글로벌의 해양 안보와 해양 분쟁들의 양상은 이렇지만 그러면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도태평양 전략 지난 한 5년간 되게 많이 들으셨죠? 2017년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이후에 12개 국가 및 여러 국제기구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2년 연말에 대통령실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했죠.
인도태평양 전략이 지역 전략이긴 하지만 대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조은정 박사님께서 이제 유럽의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다 말씀해 주실 건데 인도태평양 지역이 자기 나라의 역외입니다. 자기 역내가 아니고 역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역외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외교 전략의 대부분 일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인도태평양 전략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외교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인도태평양 전략이 2017년에 나왔다고 했는데 그거는 미중 간의 경쟁의 일환으로 해서 나온 전략이기 때문에 미중 경쟁의 컨텍스트 안에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 미국의 그 경쟁을 목표, 방법, 수단으로 해서 저희가 카테고리로 해서 나눈 것입니다. 그 중에 목표는 중국몽과 미국 우선주의가 있는데 그 중에 방법 중에 중국과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중국은 1대1로나 지주목걸이 전략,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나 그 1대1로나 그 해양 지전략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처럼 투명하게 나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공식적인 문서를 내놓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앞에 제가 괄호를 넣어놨는데 미국이 인식하는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검은 점들이 전부 다 중국이 조차를 하거나 빌리거나 사거나 해서 자기네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항구들입니다. 여기 러시아에서부터 쭉 동남아 지역, 인도양, 여기 홍해 쪽, 그리고 유럽, 심지어는 미국의 코앞인 쿠바이까지 모두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스라엘의 하이파란 여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국의 동맹은 없지만 우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돈을 주고 항구를 샀는데 미국 군함이 정박해 있는 옆에를 샀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슈가 됐죠. 여기 흑해와 지중해 연결하는 이 보스포러스 해역, 여기도 중국이 터키에 돈을 댄다고 이스탄불 운하를 새로 뚫자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돈을 했고, 예를 들면 스리랑카, 한반도타, 스리랑카 2022년도에 국가 파산했죠. 그런 나라가 항을 세웠으면 무슨 돈으로 했겠습니까? 중국 돈으로 했고 못 갚아서 중국이 99년 동안 조차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전부 다 중국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항구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중국이 말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인식하는 중국의 전략인 겁니다. 요거는 반대로 중국이 인식하는 미국이 어떻게 해양을 통제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겁니다. 일단 이 지도의 이 네모들은 미국의 수송사령부들의 위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송사령부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디에 분쟁이 일어나든지 곧바로 전력을 투입할 수 있게, 거기에 추가해서 중국이 이제 미국이 이러이러한 초크포인트들을 전부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바다를 통제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기존에서 말씀하셨죠. 지전략. 아까 맥켄도의 퍼트랜드하고 스파이크먼 린네드 세어리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인도태평양 전략은 뭡니까? 지전략입니다. 근데 인도태평양 전략 한번 인터넷에 한번 쳐보십시오. 전부 다 외교, 안보 이런 것만 있습니다. 지전략의 시작이 뭐냐? 그 지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지전략의 시작은 내가 대상으로 하는 그 이름에서 나오는 그 지역이 왜 중요한지를 말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논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양적인 관점에서 왜 인도태평양 지역이 중요한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구의 반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탑10 인구인데 전 세계에 이거 작년 거랑 좀 바뀌었어요. 중국하고 인도가 1, 2가 좀 바뀌긴 했는데, 왜 인도가 애를 많이 낳은 게 아니라 중국이 애를 적게 낳아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 중에 8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다.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바다로 이어진 경제 공동체 뭡니까? 리셉입니다. 리셉의 한번 경제 규모를 한번 볼까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은 세계 경제 한 4분의 1 정도 되죠. 여기 보면 나프타나 EU28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웅클로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웅클로스에서 규정하는 관할권 영역 EEG 배타적 경제 수요까지만 해도 40%가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 60% 이상이 관할권이 정해지지 않은 공해라는 거죠. 거기가 공해가 어디가 제일 많냐? 인도 태평양 지역이 제일 많아서 앞으로 포스트 웅클로스 시대에 만약에 관할권을 규정한다면 거기가 경쟁이 제일 치열할 거고 우리가 또 거기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망간 낭비. 아까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주먹 감자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주먹 감자만 하나 이렇게 생겼는데 심해져. 예전에는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죠.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관할권을 규정할 수 있는 법 제도들이 아직 더 발달을 해야 돼요. 웅클로스에는 없습니다. 이제 뭐 이기범 교수님께서 더 잘하시고 앞으로 설명해 주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데서 이제 관할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서 이런 거 이제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할 때 저희가 먼저 가서 선점하고 관할권도 가져오고 개발해야죠.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번에 전 세종에 삽니다. 세종에 사는데 세종에 벌써 수소 버스들이 다닙니다. 근데 수소 지금 만들려면 되게 환경오염도 사실 심하고 또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달에 가서 캐온다고 하더라고요. 수소를. 그런데 지구에 있습니다. 지구에 심해져이 많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기름. 뭐 다 아시죠? 이건 뭐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겁니다. 세계 최대 원유 이송로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은. 근데 사실은 미국의 세계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에너지로서의 가치는 예전만 못하죠. 하지만 아직 원유는 자원으로서 우리가 생필품을 만드는 그로서 되게 가치가 아직도 높습니다. 사실 여기 책상들이 좀 다 나무로 돼 있어서 그런데 제가 보통 강연을 가면 그 방 안에서 플라스틱 빼고 나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게 주 원료죠. 그러면 이러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현재 요코스카에 7함대만 있습니다. 근데 1함대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또 동맹과 우방과 협력 관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조직도입니다. 요 밑에 보면 육해공 해병대 우주사령부의 5개의 구성군사가 있는데 각 구성사는 다 포스타죠. 여기 보면 요 밑에 외교안보보좌관이라는 사람들이 하나씩 다 딸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상대로 하니까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최전방이죠. 거기서 거기서 하는 군사적인 활동과 행동이 어떻게 미국의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외교 정책을 군사적인 작전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조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네트워크는 어떻게 강화하고 있느냐? 이 표는 뭐냐면 아까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의 5개 구성군사 중에 인도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주위에 있는 국가들과 협력하기 위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나타낸 겁니다. 이미 인도태평양 함대 사령부만 해도 이렇게 많이 협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포럼도 하고 훈련도 하고 있죠. 뭐 우리가 오커스나 뭐 쿼드에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이미 바다에서는 뭐 일본이나 호주나 인도와 여러 가지 훈련 및 포럼이나 이런 거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커스나 쿼드에 준하게. 자, 인도태평양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되게 직접적인 영향을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불을 어떻게 축적했습니까? 외국에서 싼 원료를 수입해다가 그걸 가공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면서 지금 이 불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뭐 이건 뭐 너무나 그런 거라 뭐 바다를 통해서 원료를 수입도 하고 또 완제품도 수출을 하죠. 이 항로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에 원료를 수입하거나 완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항로들입니다. 보통 한 12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6개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지나갑니다. 전부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에 있으니까 당연히 인도태평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겠죠. 우리나라가 그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수입하는 것과 수출하는 것들의 그런 아이템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옛날에는 뭐 자동차, 석유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반도체죠, 반도체. 수입하는 거 보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3위, 정밀화학, 그때 반도체 만들려면 화학 제품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뭐 에너지니까 원유도 그래서 반도체 만들어서 팔아먹는 게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길이 막히면 이게 안 되겠죠. 그런데 이걸 할 때 만약에 그 수출하고 수입을 할 때 어느 길을 이용하느냐? 육상, 공중, 해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북한 때문에 섬나라랑 마찬가지죠. 육상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중 및 해상인데 단위 수송배에 있어서 공중과 해상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과 특히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교통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이거는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중동 아프리카, 북동아시아 여러 가지 항로에 수입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고 이것이 막혔을 때 얼마만큼의 손해가 되느냐. 한 8일 막히면 한 5조 원 손해납니다. 저 군인이라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국방대에 있는 최고위 과정 안보과정이라고 운영하는데 그분들 모시고 제가 광주 글로벌 모터스 갔습니다. 갔더니 그분들이 자부심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거기 일자리도 생기고 상생하는 광주가 엄청 커졌다는 거예요. 이거 조성하는데 5천억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10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막히면 이런 거 10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다를 지켜야 되겠죠. 지금은 함정이나 항공기에 있는 센서 위주로 바다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요 정도? 그 플랫폼에 있는 그 근처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바다를 보다 많이 인식하기 위해서 위성기반 센서나 그런 MDA 자산을 발전시켜야 된다. 또 외국과 협조해서 우리나라 주변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더 멀리 나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바다의 영향 인식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MDA는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요 관련된 해수부, 해양경찰, 국정원, 외교부, 과기부 이런 관계부처와 어떤 식으로 거버넌스를 가지고 MDA를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정보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통합 플랫폼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이제 벤치마킹 되는 것이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IFS 인포메이션 퓨전 센터인데 제가 여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얘 조직도를 일부러 넣었는데 여기 보면 엄청 거창할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소령들이에요. 소령들. 싱가포르에서는 이게 다입니다. 이게 인원이. 나머지는 요거 다 한 24개국, 20여 개국 되는데 다 파견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각 국가에 연락 기능도 하고 그 안에서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적은 인원으로 이 모든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기능적으로 해적 퇴치를 위한 기능인데 자, 그래서 만약에 KIFC를 만든다면 어떨까? 한국형 정보 융합 센터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요건 이제 해군을 중심으로 했을 때의 조직이긴 한데
어쨌든 그것이 해군 주도권, 해수부 주도권, 해경 주도권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보를 우리가 통합하고 종합할 수 있는 플랫폼만 제공한다면, 그리고 다른 국가가 거기에 정보를 제공한다면, 우리가 그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 미래 어떻게 되나? 전 답은 없는데 몇 가지 이제 전 그런 것들 그래프를 좀 몇 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육상의 그런 영토 분쟁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반면에 해양 분쟁은 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반면에 이게 이제 미국의 해양력이거든요. 미국의 해양력은 줄고 있어요. 아까 전에 최윤희 총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이제 해양에서의 그런 자유항행을 제공하는 시대는 점점 저물어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해양력을 정량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게 뭐냐면 요즘 시대에 무인화돼서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쓴 게 토탈 토네이지, 그러니까 해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함정의 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첨단화돼서 줄어들기도 했지만 미국이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상선이 우리가 수입하고 수출하는데 상선이 가는데 군함이 가서 보호하는 적 본 적 있습니까? 왜 보호 안 하죠? 공해에서는 안전하다고 저희가 다 생각하잖아요. 자연적으로 마치 당연하듯이. 근데 이게 당연한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공해에서의 자유항행을 공공재로서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거를 제공할 능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미국이 그거를 제공할 이유가 없어진다면 전 더 이상 공해에서의 자유항행은 누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 공해에서의 자유, 우리가 지금 공기처럼 즐기고 있는, 향유하고 있는 그 자유항행이 끝나는 시대를 좀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여기 계신 해양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숨을 있다가 배하경 교수님께서 인도태평양의 가치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지정 토론은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지연정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소개 양력은 페이지 1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정책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배하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이 한국의 해양력과 해군력 확장을 위한 그런 노력과 청사진 제시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의 코멘트로 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혹시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한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해외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할 때 해외 학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Now we are going back to the sea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시대와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말은 예전하고는 다르게 전략적 공간이나 전략적 축이 이제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열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냉전 시대에는 해양이 이제 전략의 공간이나 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을 차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해양을 중심으로 한 해양을 주요 안정으로 한 전략의 공간과 축이 열렸다는 점에서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시대가 열리면서 또 하나 변화한 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국가들의 힘의 척도를 비교를 할 때는 랜드 파워가 우선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은 인도태평양 시대가 열리면서 해양력과 해군력을 주요 바탕으로 하는 국가의 힘의 비교를 하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라이징 파워, 그러니까 부상하는 국가들, 아니면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셔널리스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강대국뿐만이 아니라 강대국에 도전하는 여러 구성하는 국가들의 힘의 척도를 얘기할 때 보통 세 가지를 신생 힘으로 따집니다. 하나는 우주력이고, 하나는 해양력이고, 하나는 사이버력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해양력과 해군력이 아주 중요한 국가의 힘에 비교를 하는 척도가 됐다는 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수립과 과정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된다는 점을 이제 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인도태평양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는 국가들의 모토가 바뀌고 두 번째는 힘에 비교하는 척도가 바뀌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슬라이드를 조금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전략이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거나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외교적 전략으로서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군사적 전략으로서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과학기술 전략으로서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굉장히 다릅니다. 외교적 전략으로서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비군사적 요소를 모두 포함을 하기 때문에 정치, 외교, 경제, 인적 교류를 모두 포함을 하고 범위가 가장 넓고 그것이 큰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교적 전략으로서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해양력과 해군력이 필수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 강대국을 제외를 하고는 외교적 전략으로서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해군력으로서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일치하는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이 갭을 메웠을 때만 국가가 진정한 강대국이나 어떤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롭게 등장하는 라이징 파워들이 해군력과 해양력을 증강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셨던 이제 딥지배드에 있는 마이닝이나 익스플로레이션, 그 미네랄들의 추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과학 기술 전략으로서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세워지고 그것이 뒷받침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의 갭이 메워졌을 때 국가가 진정으로 인태 전략의 완성도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배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한국의 인태 전략의 고려점 그리고 세세한 분야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카테고리를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한국의 인태 전략은 외교 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으로서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해양력이나 해군력의 증강을 위해서 이 갭을 메워야 한국의 인태 전략이 진정으로 이제 완성을 볼 수 있을 텐데, 한국의 해양력이나 해군력을 팽창시키고 확장해서 이제 한국의 진정한 인태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건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고, 제가 첫 세션이긴 해도 그래도 오늘 청중분들께 두 분 정도만 먼저 이 세션에서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소득층 한번 말씀하시고 질문 위주로 간단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네, 1번. 그다음 혹시 또 다른 한 분만 먼저, 예, 2번. 예, 먼저 두 분 받겠습니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개발원 정현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유익한 발표 잘 들었고요.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한국 MDA, KIFC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MDA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해군 그리고 해경, 해수부에서 주도를 어디서 하든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경에서 좀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군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만 공개되고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군과 해경, 해수부 각각 주도 기관이 달라짐으로써 달라진 어떤 거버넌스의 차이, 그리고 어떤 전략의 어떤 시그널의 차이, 그거는 뭐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해양연맹의 이사로 있고요. 해군협회의 수석 부회장으로 있는 권오인입니다. 세 가지만 좀 백하경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가 전략에 대한 얘기보다는 대한민국이 부존 자원이 없는 국가여서 원자재 수입 가공품 수출로 사는 나라라는 것은 분명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문제 항해의 자유 이후를 염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되면 국제 질서가 완전히 판이 바뀌는데 그게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인가? 두 번째는 해양 질서를 우주 질서를 해양 질서에 귀속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해양 질서가 우주 질서에 귀속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스타링크도 나와 있는 그런 마당에 그 부분에 대한 멘트를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 그 현실적인 멘트, 예를 들면은 서해안에 중국이 124도 동경선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이제 빠져 있고요. 대한해협에 일본이 영해를 축소를 해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 잠수함이 지나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멘트가 없어서 좀 현실적인 얘기가 한 번 더 언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두 분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배학용 교수가 다 준비를 하셨는데요. 제가 시간을 좀 한 20분 정도 줄이는 바람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 세션이 끝나면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준비되시면 두 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지원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부터 해양역이나 해군역 팽창에 관련된 뭐 생각이 있느냐?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가 해양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에 비해서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해양에 의존하는 만큼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올리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지금 해양을 이용하는 지금도 좋긴 하지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되게 북한에 지금 얽매여 있고 NLL 그쪽만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그래야만 주변국도 보이고 동중국해도 보이고 태평양도 보이고 전 세계도 보인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반도 주변 내역에서 이렇게 좀 멀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해주신 KIFC 관련해서는 일단 해군에서는 관련해서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해군이 주도해서 그 조직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정보의 유통에서 많이 제약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해경이나 해수부 차원에서 주도가 된다면 지금 싱가포르는 물론 이제 해군이 하고 있지만 거의 바깥에서 플랫폼만 제공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공하고 오픈 플랫폼에서 모두가 다 정보를 이용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해경이나 해수부가 주도를 하게 된다면 정보의 공유와 유통에 있어서는 보다 자유로운 그런 것이 될 것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해군이 좀 해서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이제 자유의 항행 작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모든 해상 교통로를 지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해상 교통 그러니까 포스트 자유항행 뭐 이름 붙이자면 포스트 자유항행 시대에서는 굳이 물론 우리의 역량도 지금보다는 키워야 되겠죠. 가까이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핵심적인 해상 교통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다. 지금도 저희 안보를 저희 혼자만 지키지 않고 한미 동맹도 있고 여러 가지 유엔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된다. 아까 그 해양 질서의 우주를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주 질서에 해양을 편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제가 작년에 이제 여기 계신 임경환 교수님하고 이제 우주 전장 시대의 해양 우주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맞습니다. 좀 상호
상호 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지금의 해양에서의 우주를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상상을 뛰어넘는 정도로 우주를 이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양에서 우주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해상 기반 우주 발사체. 저희가 이제 위성을 올릴 때 육상이 아닌 바다에서 올리거나 여러 가지 저희 해양 우주 영역 인식이라고 할 때 함정에 우주를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해서 그렇게 감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호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해양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해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에서 확장을 했듯이 이제는 우주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최소한 우주에 우리 해양에서 운용하고 있는 우주 플랫폼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은 해양으로 포함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서해안 124도, 그다음 대한해역, 아까 말씀 7광구 여러 가지 한반도 주변에도 해양과 관련된 이슈들이나 위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발제한 주제 자체가 글로벌에 좀 초점을 맞춘 거고, 그거는 이제 또 뒤에 이희원 교수님이나 또 법적인 측면에서 더 자세하게 또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